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장차관 오프절에서 정부는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8개월간 청와대는 각 부처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도 조율 과정도 없이 메가톤급 선심성 정책을 일방적으로 남발해 왔습니다. 장관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국정운영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수인 청와대의 이런 후한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직접 챙기겠다고 해놓고 청년 일자리가 부진하다며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했습니다. 대체 장관과 부처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청와대야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혁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땠습니까? 그토록 남탓만 하다가 결국 국민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운영은 헌법이 정한 대로 장관과 부처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고 맡겨야 합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제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발표해놓고 경제부총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지만 청와대 만기 7남의 국정운영 하에서는 경제부처에서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도 경제부총리 탓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책임 총리, 책임 장관으로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관측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일체 이탈식 합법으로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있습니다. 인맥과 코드로 내려앉은 공공기관장들은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사청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낙하산 인사를 하면 악순환의 고리처럼 결국 또다시 부정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어떻습니까? 지난해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공공기관장 15명을 캠코더 인사로 채웠고 또 다른 낙하산 인사들도 입성을 위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적폐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면 캠코더 낙하산 인사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호의 아그레망 절차까지 마친 피터차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를 임명 철회한 것은 외교적 무례이며 또한 이는 한미 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입니다. 특히 철회 이유가 피터차가 대북 제한 타격 방안인 코피 작전과 한미 FTA 협정 개정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 제한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평창 올림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빅터차의 지명 철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한미가 과연 동맹 관계인지, 또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떻게든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 평가하고 입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응하지 않는 한 스포츠 이벤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이라는 축제가 끝나고 난 뒤 한반도에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또 한겨울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감정원이 어제 발표한 2018년도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0.86% 상승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약 30배에 달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강남 3구의 평균 상승률은 서울 평균의 약 3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고서야 최저임금 1,000원 남짓 올리면 무엇합니까?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데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동산 상승률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셈입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 마침표를 찍게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 여당의 말폭탄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을 뿐입니다. 국민의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고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검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대안을 여러 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듣지 않고 찔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내성만 키웠습니다. 부동산 불패는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립니다. 서민의 희망과 의욕을 꺾습니다. 창업과 도전을 꿈꿔야 할 청년들을 가상화폐 투기로 내몰고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꾸게 만듭니다. 부동산 불패는 정권 실패의 싹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정권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값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대통령이 피자를 정말로 쏘는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노동한 모습과 경직된 검찰 조직의 적폐에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물론 묻혀있는 사건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개입하길 바랍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72.9%였다고 합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7.6% 이후 최저치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분야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조업을 포기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제조업 가동률의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조업의 생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사상 최고치의 주가지수 등 당장 눈앞의 거시경제 지표에 홀려 제조업이 보내고 있는 경고 등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 도장.
지난주 밀양 세종병원에서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종병원은 몸이 불편하신 노인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임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바로 옆 세종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세종병원은 일반 병원이고 바닥 면적이 기준보다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세종요양병원도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강화됐지만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탓에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0년 경북 포항에서 노인 요양시설 화재가 발생하자 요양시설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요양병원은 빠졌습니다. 이후 2014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나자 그때서야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시설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의료시설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전체 화재시설 설치 규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다시는 세종병원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소 놀라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2017년 12월 한 달 동안에 이직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2.8% 9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임시 일용직 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1000명 정도가 증가했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7천여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이직자는 건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 등으로 원치 않게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2천여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이직자 중에서 84% 정도인 39만 4천여 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6%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개시, 시간강사법 도입,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량 감원 사태가 발생했던 2012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임시 일용직, 중소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은 전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자 수의 급증은 2018년도에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주의 결단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해결사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월분 임금이 지급된 1월 25일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대상 사업장 약 100만 개소 중에서 불과 0.75%에 해당하는 7,479개소, 대상 근로자 약 300만 명 중에서 0.56%에 해당하는 16,709명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할당받고 있다는 황당한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으니 최저임금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허둥대는 것 자체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 취약계층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약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고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년 공석 계속 이러고 코리아 패싱이 아닌가.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차 돌가운데 교수가 돌연 후보에서 배제됐습니다. 빅터차 교수가 미국 대북의 코피 전략을 펼치는 것은 미국인에도 위험하고 대북 선제 공격은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서 백악관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 미국이 한국의 아그레만까지 받은 주한미국 대사 지명을 처리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국 대사 공석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코리아 패싱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확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코리아 패싱 상황을 겸허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한미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북한 문제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촌의 겨울제전 평창 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가 참가를 확정함으로써 역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여자 쇼트트랙 선수에 대한 폭행 사건, 스피드 스케이팅 출전권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지구촌 행사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알파인 스키 대표팀의 남북 공동훈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의 합동 공연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올림픽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선수들의 활약과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에 대해 국민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박수쳐주는 일일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쇼트트랙에서 여자부 심석희와 최민정 선수는 물론 스피드 스케이트 간판 스타인 이상화를 비롯해서 이승훈, 김보람 선수가 시상대 맨 윗자리에 올라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스켈레톤 종목의 세계 랭킹 1위인 윤성빈 선수와 봅슬레이 2인조 부분의 원윤정, 서영우 듀오도 금메달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올림픽을 위해 오랫동안 굵은 땀방울을 흘렸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의 성공은 올림픽 관계자 및 정부,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에 달려 있습니다. 평창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다시 한번 해외에 널리 알리고 국격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가 올림픽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등급 문제의 불합리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해 보입니다. 먼저 매년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수만 명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파산 등 면책 정보를 5년간 등록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았지만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5년간 이어져
여전히 대출과 취업 등에서 제한받게 됩니다. 이는 면책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어렵게 하고 다시 대출의 늪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면책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고 즉시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카드사 전체 카드론의 40%가 연 15% 이상의 사실상 고금리 대출입니다. 그러나 카드론은 1등급에서 3등급인 고신용자에게도 똑같이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신용자가 과도하게 비싼 이자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카드론 금리 역시 신용 등급에 맞게 재산정하도록 조속히 관계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